다시 이 낡은 작업복을 입게 될 줄은 몰랐구나. 대한민국 중공업의 거물, 한강중공업 조상구 회장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공단 골목을 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분노로 인해 푸른 힘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본사 집무실과 수조원의 매출도 아들 진우가 이 지저분한 기름덩이 공장에서 이름 없는 여공과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평생을 철과 함께 살았습니다. 철은 정직하지만 차가우며 한 번 굳으면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에게도 그 철의 법칙을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단단한 제국을 거부하고 이 낡은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차에서 내려 화려한 명품 코트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비서가 미리 준비한 흙먼지가 가득 묻은 낡은 작업복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이 아닌 일자리를 구걸하는 늙은 기술자가 되어 아들의 마음을 훔친 그 여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생각입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조상구 회장은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숙이며 하늘 정밀의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끼익 소리는 마치 그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공장 안은 매캐한 탄내와 쇠를 깎을 때 나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조 회장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0년 전 그가 처음 망치를 잡았던 그 밑바닥 현장의 냄새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재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낸 화려한 성공이 이런 초라한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고층 빌딩 아래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소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계 너머에서 강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기름 묻은 장갑 낀 손으로 대충 쓸어 올리며 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회장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구하러 왔노라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받아줄 곳이 없는데 여기라면 기술 하나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어 왔다는 조 회장의 연기 섞인 말에 하늘은 그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수만 번의 망치질과 기계 조작으로 다져진 그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말없이 시원한 보리차 한 컵을 건넸습니다. 손을 보니 평생 현장을 지키신 분 같다는 하늘의 말과 함께 저희 공장은 작지만 실력 있는 분은 언제든 환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친절함이 조 회장에게는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을 홀렸겠지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에게 공장 구석에 놓인 낡은 선반 기계를 맡겼습니다. 조 회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선반을 잘 다루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는 그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서툰 척하며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곁을 지키며 차분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선반은 급하게 다루면 안 돼요. 쇠도 사람 같아서 천천히 마음을 읽어줘야 제 모양이 나오거든요. 라는 그녀의 말에 조 회장은 헛기웃음을 삼켰습니다. 조 회장은 그녀의 눈빛을 훔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을 유혹하는 여우의 눈빛이 아닌 기계와 쇠를 대하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 회장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면서 잃어버린 지 오래된 현장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 진짜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치밀한 배우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아들 진우가 공장 앞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조 회장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낡은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조 회장의 가슴은 질투와 분노로 다시금 들끓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손을 잡아? 내일은 반드시 내 그 가면을 벗겨주마라고 조 회장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조상구 회장의 이중 생활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공장에 출근해 바닥을 쓸고 부품을 깎는 노인 조 씨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몰래 대기하고 있던 수행 비서의 차를 타고 본사로 돌아가 냉혹한 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공장에서 그는 일부러 사고를 치거나 부품을 미세하게 잘못 깎으며 하늘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결정적인 명분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고의로 절삭률을 덜 채우거나 기계의 수평을 미세하게 틀어놓는 등 노련한 기술자만이 알 수 있는 심술을 부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부품은 다시 깎아야 할 것 같아요. 면이 고르지 않습니다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공장에 울렸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이 내놓은 부품을 검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보시오 사장님, 이건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오차 아니오? 그냥 납품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구나라고 조 회장은 그녀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비겁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기계를 잠시 멈추고 조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나사는 배의 엔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여기서 0.01mm가 틀어지면 거대한 엔진은 멈추고 맙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추면 그 배에 탄 수백 명의 목숨은 누가 책임지나요? 제 공장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라는 하늘의 그 말은 조 회장의 가슴을 커다란 철퇴로 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익과 효율만을 따지며 매일 아침 품질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조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라는 하늘의 대답은 조 회장의 오만한 확신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 회장의 회사인 한강중공업의 하청업체 관리팀 직원들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조 회장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설설기던 박상무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흙발로 공장 안을 누비며 하늘을 향해 거만한 자세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강 사장, 이번 달 단가 10%더 낮추기로 한 거 잊었어?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조 회장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하청업체 사장에게 이토록 비열하고 무례한 인간들이었나 싶어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하늘의 어깨를 밀치며 협박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랑 연애질한다고 배짱 튕기는 모양인데 우리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내 공장 따위는 하루아침에 가루가 돼. 알아들어? 라는 말에 조 회장은 들고 있던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정체를 드러내고 저놈들의 목을 치고 싶었지만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가를 낮추면 품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흥정할 순 없으니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십시오라고 하늘은 선언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 순간 아들 진우가 왜 화려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여자들을 거부하고 이 쇠냄새 나는 공장의 여자를 선택했는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박상무의 부하들이 난장판을 치고 떠난 공장에서 하늘은 묵묵히 흩어진 부품들을 주었습니다. 조 회장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돕는 척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늘의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젊은 여자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게 하는지 말입니다. 조 회장은 바닥을 치우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버티는 거요? 대충 도장 찍고 넘어가면 편할 텐데라는 그의 말에 하늘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직하지 못한 부품 하나가 아버지를 덮쳤거든요. 저는 제 자식 같은 물건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죽어도 못 봐요라는 하늘의 대답은 조 회장의 기억 한 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조 회장은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물었습니다. 강성택이라는 이름이 하늘의 입에서 나오자 조 회장은 들고 있던 부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성택. 그는 30년 전 조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믿음직했던 동료이자 기술자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계를 가동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친구였습니다. 조 회장은 그날 밤 본사 집무실로 돌아와 먼지 쌓인 인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강성택의 유가족 기록에는 당시 대학교를 갓 졸업하려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쇠를 깎고 있는 강하늘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가도에 오르기 위해 희생시켰던 수많은 것 중 하나가 친구의 목숨이었고 그 유산이 이렇게 돌아가 자신과 아들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조 회장은 죄책감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약 알고 있다면 이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운명인가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출근한 조 회장은 하늘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꼬드긴 불순한 여자로 보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빚을 진 사람의 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과오를 이 아이가 알게 된다면 아들과의 사랑은 물론이고 그녀의 삶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박상무를 호출해 하늘 정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이미 조 회장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하늘 정밀을 파산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의 손녀 같은 아이를 삼키려 한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박상무는 조 회장의 지시를 어기고 오히려 하늘 정밀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공단의 큰손들에게 압력을 넣어 하늘 정밀과 거래하는 곳은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에는 더 이상 가공할 쇠 덩어리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은 적막함 속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재를 구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공장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한강중공업이
이렇게 추악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집안 배경을 쓰면 이런 일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라는 진우의 제안이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회장은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오빠, 오빠의 돈으로 지킨 공장은 더 이상 제 공장이 아니에요. 저는 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싶지, 재벌가 며느리로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녀의 말에는 서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그 순간 아들 진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가치가 얼마나 텅 빈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 회장은 본사 비서실을 몰래 호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익명의 독지가인 척 하늘 정밀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급한 불을 끄다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이미 공장 부지 전체를 경매에 넘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박상무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저지른 비리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체 압박을 넘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이제 박상무를 단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은 자명했습니다. 결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선반 기계 앞에 앉아 자신이 직접 깎은 작은 펜던트를 하늘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강성택과 함께 만들었던 우정의 징표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이 그것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조 회장을 바라보았을 때 조 회장은 그저 인자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공단 골목에는 화려한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박상무가 철거 용역들을 데리고 공장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작업복 차림으로 하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망치가 들려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천군만마를 거느린 장수와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공단 골목의 평화는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대형 트럭 세대가 하늘 정밀의 정문을 가로막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무리지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철거 용역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공장 입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기계 앞에 섰을 때처럼 단단했습니다. 박상무는 거만한 자세로 차에서 내려 하늘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사장 오늘로 이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도 끝이네라는 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이 하늘을 밀치고 공장 안으로 들이닥치려 할 때였습니다. 구석에서 기계 바닥을 닦고 있던 조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잘 닦인 대형 렌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압감이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 회장은 하늘의 앞을 가로막으며 박상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상무는 처음에 그 노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당 몇 푼에 고용된 늙은 기술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는 뭐야, 당장 치워버려라는 박상무의 고함과 함께 용역 한 명이 조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조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가볍게 용역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쇠를 만지며 다져진 완력은 젊은 사내조차 당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회장은 박 상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 상무 내 이놈 내 앞에서 감히 누구를 치우라는 거냐라는 조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박 상무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서슬퍼런 기운은 분명히 자신이 평생 모셔온 한강중공업의 조상구 회장이었습니다. 박 상무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라는 박 상무의 말에 공단 전체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늘과 진우 그리고 주변 공장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이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 회장은 작업복 단추를 하나씩 풀며 하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이 아이가 보여준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존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조상구 회장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 박상무를 비롯한 용역들은 마치 돌상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상무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 회장님, 제가 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해입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하늘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로 고여 있었습니다. 강 사장 아니 하느라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라는 조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생 남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거물의 서툰 참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의지했던 조 씨 아저씨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거대 기업의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박상무가 작성했던 이면 계약서와 하청업체 갈취 목록을 현장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용역들을 향해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너희가 속한 용역업체는 물론 배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내들이 도망치듯 공장을 빠져나가자 조 회장은 아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하늘이의 진심을 아셨나요? 라는 진우의 물음에 조 회장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하늘에게 자신이 30년 전 그녀의 아버지 강성택과 함께 쇠를 깎던 동료였다는 사실을 말하려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그저 시험 대상이었군요. 제 진심도 제 공장도 회장님 눈에는 장난처럼 보이셨나요? 라며 하늘은 공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 회장은 멀어져가는 하늘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성공의 성벽이 얼마나 높고 차가웠는지 그리고 그 성벽이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의 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조 회장은 본사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박상무를 포함한 모든 비리 관련자들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진우는 놀라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조 회장은 이제야 진짜 기술자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낡은 선반 기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조상구 회장은 회장직 사퇴 선언 이후 본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정밀 근처의 작은 여관방에 짐을 풀고 매일 새벽 공장 문 앞을 지켰습니다. 하늘은 공장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조 회장은 말없이 공장 마당의 쇠찌꺼기를 치우고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그는 과거 강성택과 함께 꿈꿨던 기술 보국의 꿈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도 정직하게 쇠를 깎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나 어느덧 숫자에 매몰되어 사람을 잃어버렸음을 반성했습니다. 하늘은 일주일 만에 공장 문을 열고 조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 회장이 선물했던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물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과 똑같네요 라며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성태기와 처음으로 성공시킨 프로젝트를 기념하며 직접 깎아 만든 징표였다네. 자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는데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어라고 조 회장은 30년 만에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의 고백을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사고인 줄만 알았으나 그 배후에 공기 단축을 압박했던 조 회장의 욕심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네. 다만 자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갚을 기회를 주게라며 조 회장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인연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 역시 아버지를 증오하며 집을 나갔었으나 이제는 그 증오를 넘어선 이해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은 한참을 울다가 조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회장님의 사과가 아니라 회장님이 다시 기술자로 돌아오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라며 하늘은 조 회장에게 낡은 작업복 상의를 건넸습니다. 조 회장은 그 옷을 입으며 비로소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회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그는 하늘 정밀의 정식 기술자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강중공업의 모든 지분은 공익재단에 기탁하고 그는 오직 실력 하나로 하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시 선반 기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철벽은 뜨거운 쇳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이 하늘 정밀의 기술자로 남았다는 소식은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해임된 박상무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 회장의 사태로 공백이 생긴 한강중공업을 집어삼키기 위해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했습니다. 박상무는 조 회장의 과거 비리 서류들을 조작하여 언론에 퍼뜨렸고 한강중공업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위기는 다시 하늘 정밀까지 닥쳐왔습니다. 박상무는 한강중공업의 이름으로 하늘 정밀의 기술 탈취 소송을 제기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제 기술자 조 씨가 아닌 중공업의 신하로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늘에게 우리 기술이 얼마나 정직한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과거 그가 직접 설계했던 핵심 엔진 도면의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 도면에는 박상무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조 회장만의 정밀한 가공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의 가르침 아래 밤낮으로 부품을 깎았습니다. 조 회장은 그녀의 곁에서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소송의 결말은 품질 테스트 현장에서 판가름 나게 되었습니다. 박상무가 내세운 최신식 공장제 부품과 하늘 정밀의 수제 부품이 맞붙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치를 넘어선 내구성과 부드러운 작동은 조 회장과 하늘이 합작한 부품의 압승이었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조 회장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박상무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박상무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 회장은 다시 한번 거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정밀의 기술 고문으로 남기로 했고 한강중공업은 아들 진우가 새로운 상생 경영 모델로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조 회장은 퇴근길에 하늘과 함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쇳가루 묻은 손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비로소 진짜 강철 같은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조 회장의 등 뒤로 지는 석양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몰락 이후 공단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상구 회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아들 진우와 하늘의 결합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였습니다. 조 회장은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았지만 그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체면과 한강중공업이라는 거대한 배경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식당이 아닌 하늘 정밀의 작은 사무실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하늘이 정성껏 준비한 시장표 보쌈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소주잔을 채우며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를 입은 하늘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아, 너를 처음 보러 왔을 때 나는 내가 내 아들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여우 같은 계집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너와 함께 쇠를 깎으며 나는 내 젊은 날의 정직함을 다시 보았어. 조 회장의 담담한 고백에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회장은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 회장이 30년 전 하늘의 아버지 강성택의 이름으로 몰래 부어두었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성택이가 떠나고 차마 전해주지 못했던 빚이라며 이제는 내가 이 돈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변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화려한 예식도 명품 예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늘이와 이 공장에서 정직하게 쇠를 깎으며 살고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조 회장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회장은 재벌가의 채통보다는 기술자의 자부심을 선택한 아들이 비로소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통장을 조 회장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이 돈은 회장님이 아버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간직해 주세요. 저는 제 손으로 깎은 부품을 팔아번 돈으로 예식 비용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단호한 자부심에 조 회장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영혼의 결이라는 사실을 조 회장은 이 소박한 상견례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진우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 한 구석에서 선반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 회장의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망치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혹사당한 몸은 7순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가슴에 전해지는 둔탁한 통증을 참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약봉지를 작업복 깊숙한 곳에 숨기며 버텼습니다. 기술자는 기계가 멈추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법이라는 고집스러운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조 회장이 기계 옆에서 잠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하늘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만 쉬세요. 기계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려요. 그건 기술자의 마음이 지쳤다는 증거잖아요. 하늘의 예리한 관찰에 조 회장은 짐짓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쇠가 좀 단단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마라. 나는 성태기보다 오래 살아서 이 선반 기계를 지켜야 해야지만 그날 오후 조 회장은 결국 공장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우와 하늘은 경악하며 조 회장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진우는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며 벽을 쳤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조 회장은 오랜 세월 쇳가루를 마시며 생긴 폐 질환과 심장 비대증이 겹쳐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조 회장은 병상에 누워서도 공장 걱정뿐이었습니다. 진우야 하늘아 나는 괜찮으니 어서 공장으로 돌아가라. 납기일이 며칠 안 남았지 않느냐. 환자복을 입고도 기술자의 본능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진우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손이 되어드릴게요. 회장님은 여기서 기운을 차리고 저희가 깎아온 부품을 검수만 해주시면 돼요. 조 회장은 하늘의 눈에서 과거 친구 강성택의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거인은 이제 처음으로 긴 쉼표를 찍으며 자신의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 회장은 요양을 권하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공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늘에게 전해주어야 할 마지막 비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중공업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특수합금 가공법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하늘을 선반 기계 앞에 세우고 도면이 아닌 소리와 감각으로 쇠를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마라.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느껴야 해. 쇠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내가 겁을 먹으면 쇠는 날카롭게 너를 공격하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부드럽게 내 뜻을 따라줄 것이다. 조 회장의 엄격한 지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이 기계에 긁혀 피가 나고 어깨가 빠질 듯한 통증이 와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그런 하늘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본사 경영팀을 가동해 하늘 정밀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조 회장의 은퇴와 함께 사라질 뻔했던 명장의 기술이 하늘이라는 젊은 장인에 의해 재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박 상무와 결탁했던 경쟁업체들은 이를 시기하며 하늘 정밀의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 회장은 하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밸브를 완성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이 밸브 하나에 우리 기술자의 자존심이 달렸다. 내가 이것을 성공시키면 너는 비로소 나를 넘어선 명장이 되는 것이다. 조 회장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하늘은 꼬박 사흘을 공장에서 먹고 자며 불꽃 튀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조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그녀의 곁을 지키며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부품이 테스트 장비에 걸렸을 때 공장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태가 보고 있나? 내 딸이 드디어 해냈다. 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하늘과 진우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하늘 정밀의 마당을
결혼식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잠시 멈췄고 대신 화사한 꽃장식과 이웃 주민들이 준비한 소박한 잔치 음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단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작업복을 벗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조 회장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지팡이를 짚고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강중공업의 주요 임원들도 회장의 뜻에 따라 이 초라한 골목길에 모였습니다. 재벌가 회장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계급의 벽이 허물어진 진정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자 조 회장은 하늘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 대신 깔린 낡은 멍석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 회장은 하늘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이자 내 최고의 기술적 후계자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기뻐할 게야. 하늘은 하얀 드레스 대신 직접 수선한 깨끗한 작업복 스타일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은 기름때가 옅게 남아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맞이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목에 은으로 된 작은 톱니바퀴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서로의 인생을 정직하게 지탱해 줄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하객들에게 김밥을 대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수진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그 김밥의 정신을 기리며 조 회장도 직접 악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썰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온기는 영원히 남는 법이다. 조 회장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하늘 정밀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조 회장은 저 멀리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별한 친구 강성택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갚았다는 평온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하고 기름보다 끈끈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한강중공업 내부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들 진우가 상생 경영이라는 파격적인 기치를 내걸자 평생 효율과 수익만을 쫓아온 원로 이사진과 고위 임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 정밀 같은 작은 하청업체는 그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연일 진우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대기업이 구멍가게와 협력하는 것은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 회장은 본사가 아닌 하늘 정밀의 작업대에 앉아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투쟁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우는 본사 회의실에서 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수조원대 규모의 해외 가스 터빈 프로젝트에 하늘 정밀의 정밀 부품을 채택하겠다는 그의 제안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이제 대표이사님이시죠. 검증되지 않은 작은 공장의 부품을 썼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라는 노련한 이사들의 공격에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이사회 테이블 위에 하늘이 직접 깎은 작은 밸브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조 회장이 직접 전수한 특수 가공법으로 완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성을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진우는 기술은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만드는 이의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늘은 본사의 이러한 갈등을 전해 들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씻어낼 방법은 오직 완벽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것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퇴근하는 하늘을 불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하늘아, 큰 배가 방향을 틀 때는 물살이 거세게 일어나는 법이다. 지금은 내 기술을 믿고 묵묵히 쇠를 깎아라. 철은 한번 굳으면 변하지 않지만 뜨거운 불 속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법이니까라는 조 회장의 격려는 하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 회장은 아들이 겪는 진통이 한강중공업이라는 거대함 속에 잊혔던 장인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확신했습니다. 명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강중공업이 추진하던 중동 가스 터빈 프로젝트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존에 부품을 공급하던 해외 대형 부품사가 갑작스럽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한강중공업은 하루에 수십억 원의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대파 이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진우의 책임을 물으려 했고 조 회장은 침묵을 깨고 직접 본사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집무실에 나타난 조 회장의 모습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 회장은 이사진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언제부터 한강중공업이 외국 놈들 눈치나 보는 겁쟁이 회사가 되었나? 우리에게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이 있다. 조 회장은 즉시 하늘정미를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이름도 없는 한국의 작은 공장이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현장 실사를 요청했습니다. 중동의 거대 자본가들이 흙먼지 날리는 공단 골목에 나타났을 때 하늘은 평소처럼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이어들은 화려한 공장 설비가 아닌 낡은 선반 기계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 앞에서 직접 기계를 돌려 부품 가공 시연을 보였습니다. 쇠를 깎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고 하늘의 손끝에서 완성된 부품은 바이어들이 가져온 정밀 측정기로도 오차를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최첨단 로봇도 아닌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유지합니까? 하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봇은 수치를 계산하지만 사람은 철의 온도를 읽습니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철의 성질을 맞추는 것은 오직 장인의 감각뿐입니다. 하늘의 대답에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 회장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 하늘의 정직한 기술이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늘정밀은 한강중공업의 하청업체가 아닌 대등한 기술 파트너로서 당당히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이 승리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 이후 조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수시로 찾아왔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단 몇 걸음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개인 자산을 정리하여 한강중공업의 주식이 아닌 공단 골목에 장인의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쇠를 다루는 법과 장인의 정신을 공짜로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조 회장은 병상에서도 학교의 커리큘럼을 직접 챙기며 하늘을 초대 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늘아, 기술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내가 죽고 나면 이 기계들은 고철이 되겠지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의 손끝에는 우리 가문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있을 게야.
조 회장의 유언 같은 말에 하늘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과 함께 아버지 강성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 회장은 친구의 묘비 앞에 낡은 마이크로미터를 내려두었습니다. 성태가,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내 딸이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명장이 되었어. 이제 우리들의 빚은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에서 다 갚아질 거다. 조 회장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학교의 문이 열리던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 회장 앞에 섰습니다. 조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쇠를 깎는 법이 아니라 인생을 정직하게 빚는 법입니다. 정직한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의 뒤를 이어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와 조 회장이 물려준 기술 도면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단 골목에는 다시금 활기찬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한국의 제조 현장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학교의 운영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아버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열정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조상구 회장의 은퇴식이 한강중공업 본사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조 회장은 화려한 훈장이나 트로피 대신 하늘 정밀에서 입었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조 회장은 공로패를 정중히 거절하며 준비한 원고 대신 진심 어린 소회를 전했습니다. 저는 평생 철의 제국을 건설했다고 자만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철이 아니라 그 철을 보듬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조 회장의 연설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조 회장이 평생 사용해온 자신의 개인 공구함을 하늘에게 물려주는 순서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반질반질해진 공구함 속에는 조 회장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공구함을 받으며 조 회장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장의 자부심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 닦아놓으신 이 길을 후배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다짐에 조 회장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은퇴를 기념하여 전 계열사의 하청업체 갑질 금지와 상생 펀드 조성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은퇴식 직후 조 회장은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진우, 하늘과 함께 처음 그들이 만났던 공단 골목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름 냄새 섞인 찬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우동 한 그릇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이끄는 한강중공업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지만 강한 회사가 될 거다. 그리고 며느님, 내 제자들을 잘 부탁한다. 조 회장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공장의 굴뚝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노인은 이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선택한 사람과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까지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철보다 단단한 가족의 인연이 완성된 그날 밤, 조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상구 회장이 세운 장인의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화려한 대학 졸업장 대신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훈장처럼 달고 나온 청년들은 전국 각지의 중소공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거친 선배들로부터 애송이들이 뭘 하겠느냐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조 회장에게 전수받은 0.01mm의 결벽증은 실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해안의 거대 조선소에서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천억 원대 선박의 주 엔진 축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어 출항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본사의 기술진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장인의 학교 출신 청년 3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장비 대신 조 회장이 가르쳐준 대로 청진기를 대고 쇠의 울림을 읽었습니다. 꼬박 이틀 밤을 새우며 쇠의 미세한 피로도를 계산하고 가장 정밀한 각도로 용접과 가공을 마쳤습니다. 마침내 엔진이 다시 우렁찬 고동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현장의 베테랑 기술자들은 고졸 출신 청년들의 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소식은 조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조 회장은 제자들의 승전보를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꺼봐라, 진우야. 철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정직하게 가르치면 쇠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법이야라며 조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은 제자들의 활약을 보며 조 회장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공장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계의 정신적 지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본사의 시스템을 혁신하여 실력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대기업의 횡포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기술을 꽃피울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조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공단의 굴뚝 연기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가 뿌린 명장의 씨앗들이 차가운 철의 세상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황혼은 제자들의 망치 소리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지만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하늘 정밀에 가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산소통을 매단 채 도착한 공장은 그가 처음 잠입했던 날처럼 기름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조 회장은 하늘을 불러 자신이 평생 아껴온 낡은 마이크로미터를 건넸습니다. 하늘아,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부품을 검수하고 싶구나. 조 회장의 떨리는 손이 하늘이 깎은 작은 밸브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 쇠의 면을 훑쳤습니다. 완벽하다. 성태기가 살아있었다면 나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허허 웃었을 게야. 조 회장의 칭찬에 하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조 회장은 진우를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우야,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다. 내가 다루는 그 거대한 철강 제국 아래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곧 너의 팔과 다리임을 잊지 마라. 진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회장은 공장의 선반 기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거장이 평생을 바친 현장에서 누리는 가장 평온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 회장은 하늘과 진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 평온했습니다. 공단의 모든 공장이 조 회장의 서거 소식에 잠시 기계를 멈추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화려한 기업가로서의 조상구보다 정직한 기술자로서의 조씨 아저씨를 기억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공단 골목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조 회장이 남긴 낡은 망치를 가슴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명장님, 당신이 남긴 이 소리를 결코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단 골목에는 슬픈 정적 대신
거인을 떠나보내는 숙연하고도 강인한 의지가 철의 진동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상구 회장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풍경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 중 절반 이상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강중공업의 화려한 사옥 앞에는 대한민국 명장 조상구,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늘은 상주로서 진우의 곁을 지키며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맞잡았습니다. 연결식장에는 조 회장이 평생 사용했던 낡은 작업대와 선반 기계가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0.01mm의 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진우는 회사의 이름을 한강명장그룹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중공업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자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늘은 장인의 학교의 규모를 키워 해외의 가난한 청년들까지 초청하여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조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식 가치보다 훨씬 거대한 가치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정밀은 이제 전 세계 선박과 발전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작지만 강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재벌가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명장의 이름을 계승한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늘에게도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 회장의 동상이 서 있는 공단 공원에 앉았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조 회장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이 철을 속일 뿐이다. 하늘은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나중에 너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렴. 하늘의 눈앞으로 조 회장이 처음 공장에 나타나 보리차를 마시던 그날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은 어느덧 긍지가 되었고 거인의 유산은 다음 세대의 손을 타고 다시금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상구 회장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강명장그룹은 이제 세계 최대의 기술교육재단으로 성장했고 하늘정밀은 글로벌 정밀공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봉천동 공단 골목의 낡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중년의 기품과 함께 명장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진우는 경영자로서 세계를 누비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공장으로 돌아와 하늘과 함께 쇠를 깎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 기름 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운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공장 문을 열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갈 곳 없는 눈빛을 한 청년은 10년 전 조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일자리를 구걸했습니다. 하늘은 그 청년의 손을 살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더럽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만들고 싶어하는 창조의 열망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말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건넸습니다. 손을 보니 재주가 있겠네요. 우리 공장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그 대사는 10년 전 하늘이 조 회장에게 건넸던 말인 동시에 명장의 정신이 다시 한번 순환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공단 하늘 위로 거대한 선박의 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하늘 정밀의 부품을 장착하고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조상구 회장은 하늘나라에서 친구 강성택과 함께 이 광경을 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던 위장 취업은 결국 한 여자의 삶을 구하고
무너져가던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기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강철보다 단단한 기적을 만든다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봉천동 골목에는 명장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0.01mm의 진심을 담은 그 소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